예, 오늘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이 오늘 오전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 병원을 다녀간 9살 여자아이도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늘 새벽 0시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쯤 실시되는 들어와서 자가격리를 이동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한 7,000에서 8,000명이 하루에 이제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확진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내려졌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 입국자가 7,000명 정도로 적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이들이 2주간 격리를 하게 되면 결국 2주 동안 누적되는 인원은 10만 명 이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 유입된 환자의 절반 정도가 공항에서는 사실 무증상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치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내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격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자가격리 앱을 설치를 해서 앱을 통해서 관리를 하면서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한 명씩 매칭이 되어서 이제 계속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지금 한 600명 정도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600명 정도 자가격리를 관리하고 있는데 직원이 실제로 600명 정도가 매칭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자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인력 부분에 있어서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필요하다면은 중앙 차원에서의 지원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하루에 거의 10일 평균 한 1,800명 정도 입국했다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강력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줄어들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렇죠. 현재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건 1,6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수요가 맞춰질지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1대1로 자가격리 관리를 하는 공무원이 매칭이 된다고 하면 그럼 그 공무원은 어떤 식으로 좀 관리를 하나요? 일단은 앱을 통해서 증상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상태는 파악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원래 이제 자가격리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정도 실제 유선 연락을 통해서 증상이나 어떤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을 하게 돼 있고요. 최근에는 자가격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분들이 좀 문제가 되니까 맞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어떤 경찰력까지 같이 동원을 해서 불시에 확인을 하는 이런 강력한 조치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어제 그 계약 관련해서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초중고, 그러니까 핵심은 온라인 계약이죠. 그런데 9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3, 중3부터 시작이 될 텐데, 글쎄요, 의료, 특히 의사협회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도 많은 이제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됐을 것 같은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가 교육은 백년지 대계니까 이것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죠. 당연히 중요한 일이고 전쟁 중에도 학교는 개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방역이란 측면에서 봤을 땐 개학이 굉장히 이제 위협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학교에 가는 학생들의 동선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 종사하는 선생님이라든지 어떤 행정 직원분들 그렇죠. 또 학교 주변에 있는 상권에도 굉장히 많은 접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학을 기점으로 해서 사회적인 접촉, 특히 밀접한 접촉들이 굉장히 횟수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분명한 감염 확산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 주장했던 것이 개학은 어떤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준비의 문제이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걸 한 3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지역사회에 실제 감염이 얼마나 확산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의 특성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조사, 필요하다면 표본 조사를 통해서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 개학했을 때 학생들이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생활 수칙들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실제 환자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중환자를 포함한 이런 수용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10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가 9,887명이 됐는데요. 지역별로 수치가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24명, 경기에서 23명, 대구에서 20명 추가 확진됐고요. 인천에서 5명, 광주와 경남에서 각각 4명씩 추가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서울, 경기, 대구 다 고르게 지금 20명가량의 추가 확진이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수치들이 좀 나오는 것 대부분이 지금 각 지역마다 있는 그 병원에서 나오는 확진 사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정부에 있는 성모병원에서도 추가 확진 사례가 나와서 현재 간호사 환자까지 다 포함하면 9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온 9명의 최종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 병원에서의 감염 사례를 좀 봤을 때는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과거에 우리 메르스 사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 당시에는 지역사회 감염보다는 이제 병원 내 원내 감염이 문제가 되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우리 사회가 상당히 이제 곤혹을 겪은 사례로 지금 남아 있는데 원내 감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병원에 내원하고 입원하는 분들이 병에 취약한 분들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구와 경북에서 신천지를 중심으로 했던 폭발적인 환자 확산세가 이제 어느 정도 주춤한 상황에서 가장 큰 위협이 해외에서의 유입, 또 한 가지가 지역사회에서의 원내 감염이라든지 그렇죠. 특정 종교시설 이런 어떤 특성에 따른 그런 감염 확산이거든요. 예.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원내 감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앞으로 상황이 안정되는 데 있어서 이런 원내 감염들이 얼마나 컨트롤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또 음성자들이 나온 분도 있어요. 9명을 제외하고 지금 다른 직원들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확진자가 더 늘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의정부 성모병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9살 어린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산병원에 오기 전에 하루 전에 이 의정부 성모병원을 들렸다는 얘기인데 아산병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큰 병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관리를 잘 했을 것 같은데 감염 경로가 있기 때문에 이 어린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어린이가 처음에 응급실에 왔을 때는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료진이 의심을 갖고 결국 다시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진이 일단 의심을 하고 추적한 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적절했다고 보는 거고요. 예. 이 아이가 이제 이 화나가 의정부 성모병원에 원래 이제 있다가 전원을 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의정부 성모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확진이 됐던 남성 환자가 또 사망을 했고 4시간 만에 사망을 네. 했었죠. 이분이 3월 달에 상당 기간 입원을 했다 퇴원했다가 결국엔 다시 증상이 심해져서 와서 확진이 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듯이 이런 것들인데 아산병원은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규모의 대표적인 병원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원내 감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병원에 상당수의 감염에 취약한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원내 감염이 확산됐을 때의 문제는 메르스의 어떤 삼성병원 케이스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이제 아산병원이 관리하고 있는 뭐 암 환자,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수술 예정이 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수술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딜레이 되면서 그 심각한 의료 공백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병동과는 다 이미 차단이 됐겠죠. 네, 차단 일단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화나와 접촉했던 의료진 또 주변에 있던 환자들은 다 지금 격리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관찰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런 것들이 지금 연이어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고요. 특히나 이게 지금 다 수도권,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큰 대형 병원에서 감염이 발생을 했을 때 다른 그 환자나 혹은 의료진들에게까지 더 피해가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좀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 의료진이 의심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증상으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병원 안에서 물론 이제 증상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증상으로 구분이 어렵고 경하거나 증상이 없는 환자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의료진이 의심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의심이 되는 환자라고 한다면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게 방호구라든지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격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렇게 환자가 이미 발생한 경우라면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접촉을 했었는지 뭐 동선과 CCTV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져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구 제2미주병원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대실요양병원과 제2미주병원이 한 건물에만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한 건물에서만 200명 넘게 지금 추가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대실요양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던 게 3월 18일이고 이 확진자가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증상을 처음 발현이 됐던 게 3월 2일이었고 그렇다면 16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정상 출근을 하면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기간이 정부에서 증상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출근을 좀 자제하도록 권고했던 그 시기였는데 얼마나 정부의 권고를 좀 따르는 게 중요한가라는 걸 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2월 중순에 갑자기 환자가 폭증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지역사회 감염 국면으로 들어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증상이 없는 환자도 있지만 발열이라든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라면은 당연히 코로나19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특히나 어떤 취약한 환자들과 접촉을 하는 병원의 직원이라든지 이런 예. 경우라면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것을 소홀히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본인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오픈해서 검사를 받고 이랬을 때 받을 불이익이라든지 예. 주변의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했을 가능성도 많은데 최근에 보면 이제 뭐 강남의 어떤 유학생 케이스라든지 이런 케이스들을 볼 때 어느 정도 감염 확산이 좀 둔화가 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중의 어떤 비난에 직면하는 경우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사실 이런 자발적으로 증상을 검사받고 이러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사님 그리고 한때 보건당국이 굉장히 주목했던 것이죠. 구로 콜센터 얘기인데 그 직원의 가족이 있습니다. 38세 남성인데 3주간 자가 격리 상태였다고 합니다. 글쎄요, 그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는데 그 뒤에 갑자기 확진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이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잠복기 14일 훨씬 뛰어넘는 건데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잠복기는 지금 평균 잠복기는 4에서 5일 정도로 평균이죠. 네. 그렇지만은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들이 보고가 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도 20일이 넘는 잠복기가 20일이 넘었던 케이스까지 보고가 되었고요. 또 이제 한 가지가 또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이미 치료가 완료가 되어서 증상이 좋아지고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서 퇴원을 했는데 그렇죠. 이 환자들이 다시 양성으로 확진이 된다든지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상대해왔던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상당히 다른 패턴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악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숨기고 높은 전파력을 갖는 영악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우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아직까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정부도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고 이게 시행된 지 이제 2주째가 돼갑니다. 보시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강도로 시행한 전후로 전염 속도나 방역 상황 좀 어느 정도라고 좀 평가를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 자체가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된 상황에서의 대응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잘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러니까 정말 종식될 정도의 수준의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다만 3월 초부터 저희 이제 의사협회에서도 3월 1일부터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캠페인을 했었고요. 예. 많은 사회 단체나 지자체에서 같이 동참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래도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둔화가 된 것을 따져보면 결국 어떤 높은 시민의식에 기반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의 효과는 발휘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점점 지쳐가고 있는 상황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출구 전략,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료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전히 강조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가기는 힘들지 않겠냐 이런 논의들이 좀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어제 방역 당국에서 이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환자 치료에 활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했습니다. 회복기 혈장 투여 이 바이러스 치료에 자주 사용하는 건지 저희들한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이게? 일단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인식해서 거기에 맞는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원이 들어오면 항체를 만들어서 방어를 하게 되는데요. 이 지금 이 코로나19에서 이 혈장 치료 이야기가 되는 이유를 따지고 보면 결국엔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치료제, 효과적인 치료제가 있다면 사실 여기까지 이야기 안 될 텐데 과거 메르스에서도 이런 치료를 했던 이유가 치료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도해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어력이 있는 항체를 수혈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텐데요. 다행히 그나마 좀 희망적인 것은 이제 최근에 미국 의사협회지 자마라고 부르는 저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국에서의 이런 치료 결과가 실렸습니다. 5명의 환자였고 인공호흡기와 에크모라고 하는 인공 심폐기를 다 사용하고 있는 굉장한 중환들이죠. 그러니까 그쵸. 이런 환자들에서 더 이상 효과적인 치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회복기에 접어든 사람의 항체가 포함된 혈장을 수혈을 했더니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라는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환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중환자지 않습니까? 치료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고 개발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중환자 치료에 있어서 말하자면 새로운 가능성을 하나 이제 제시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고 네,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다는 전제에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5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라고 한다면 사실 그 모집단이 크지는 않은 크진 거네요. 않죠.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중국, 미국을 포함해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하는 규정을 좀 높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전 국민이 들어올 수 있는 올림픽을 강행하겠다라고 했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 일본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여교입이 더 심각한 상황인 건지 아니면 일본 내에서의 전염이 더 심각한 상황인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일본이 지금 이제 외부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세계에서 이제 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검사 수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적은 편이고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다소 이제 소극적으로 점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이제 올림픽이 이제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적극적인 아마 검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이제 3,000명 선 확진자가 그렇게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보면은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최근에 이제 환자가 분명히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일본에서도 원내 감염 그러니까 의료인 감염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런 상황은 사실 이제 외국의 상황이니까 우리가 짐작을 하는 것이지만 주변에 우리나라라든지 다른 나라들을 봤을 때 분명히 아마 지역사회 감염이 드러나지 않은 그런 지역사회 감염이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적극적인 검사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이 되고 해외 유입 같은 경우는 아마 일본에서도 지금 지역사회 감염의 그런 실태가 확실히 파악 안 된 상황에서 환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외국에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라든지 이런 등지에서 계속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후베이성의 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내달 8일이면 우한도 해제합니다. 조금 이제 풀리는 분위기인데 일단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우한에서 이제 굉장히 사망자가 많이 나와서 이제 사망자에서 이제 시신 화상 처리를 했는데 그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 유가족들이
의사들이 찾아가지 못하게 됐는데 좀 상황이 나아지니까 그걸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찾는 사람 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장례 그 운구차를 운전했던 장례식차를 운전했던 운전사가 보니까 이틀 사이에 5,000구를 이렇게 실어 날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우한은 한 2,500명 정도가 사망했는데 이게 지금 통계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아마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이제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죠. 특히 이제 중국에 실제 계시는 분들이 뭐 소셜 미디어라든지 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상황을 중계를 하고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하다 이런 증언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또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어떤 국가가 굉장히 강한 통제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진을 통해서 발표되는 것들이 사실 국가의 통제를 거친 결과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증언은 글쎄요, 그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겠지만 예. 기존에 갖고 있던 특히나 이제 중국에 대해서 외국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가 갖고 있던 의혹과 좀 맞아 떨어진다는 점에서 아마 그 영향력이 좀 더 커지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국이란 나라가 뭐 우리의 역사와 관련된 이런 애증을 떠나서 현재 어찌됐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 중에 하나고요.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있어서는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갑작스런 유행이 일어나면서 그랬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발생국이기도 하고요. 그런 네. 면에서 어떤 세계가 바라보는 시선, 또 세계가 기대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의혹이라든지 이런 게 제기되는 부분이 있으면 중국 당국에서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우한시에서 너무나 정말 처참하고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니까 집계하기 어려웠고 그런 상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있을 거라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중국이 어느 정도 원상복구가 되는 상황이라는 걸 감안을 하면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떤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사회적 거리두기 한 달가량이 다 된 상황에서 국민들도 지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출구 전략이 있을지 뭐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생활 지침을 좀 지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제 계약 이야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제 계약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뭐 손 위생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사용하고 이런 기본적인 지침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실생 우리가 이제 결국엔 거리를 언제까지 둘 수 없기 때문에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네. 결국 접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지침이 필요하고 그것은 어떤 실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침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예를 들면은 이제 학생들, 어린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법 이런 걸 성인과 똑같이 가르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손 소독하고 이런 것도 성인의 경우는 뭐 이럴 때 하세요라고 그냥 알려주면은 어느 정도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대상의 특성에 맞는 실생활에서 실제 실천 가능한 디테일한 지침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출근을 하게 되면 뭐 데스크의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식사를 할 때 그러면 뭐 식당의 크기가 이렇다면 한 번에 몇 명까지 들어간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런 지침을 제시해서 최대한 실생활을 필요한 필수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실전 가능한 지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